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선 방송 시대에 접어들고 최근에는 수백여 개의 채널들 때문에 리모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가늠해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현대인의 또 다른 고민,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내게 알맞는 정보를 취하는 일, 요즘의 새로운 화두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사색할 수 있는 요즘,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우리는 왜 가짜에 더 끌리는가? 작가 샌더 밴 데어린덴의 거짓의 프레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의 유혹. 나는 어릴 때 엑스파일을 무척 좋아했다. FBI 특수요원 멀더와 스컬리는 외계인과 은폐 공작에 관한 당국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며 곳곳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다. 나는 믿고 싶어요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멀더는 자신만의 동기에 이끌려 수사하지만 적어도 증거를 비판적으로 보려 하고 지나치게 음모론에 빠진다고 스컬리에게 지적받으면 이따금 자기 이론을 갱신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일부 외계인 음모론을 조금은 믿을 수도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처럼 극단적인 주장이라면 어떨까? 지구 평편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이나 원반 모양에 가까우며 구체가 아니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다고 믿는다. 심지어 지구 평면설 국제회의라는 공식 연례회의도 있다. 이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지구 평편설 신봉자들의 사고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이 행사에 참석한 동료 연구자에게서 처음 들었다. 2018년 넷플릭스 인기 다큐멘터리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는 지구 평편설 운동의 주요 인물들을 추적한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은 지구 평편설의 인기 유튜브 채널 진행자 밥 로델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간단한 과학 실험으로 시청자들이 지구 방위를 판단하게 해주는 장면이다. 그는 지구가 정말로 둥글고 24시간에 한 번 자전한다면 자이로스코프에 매시간 15도 정도 이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하게도 로델의 자이로스코프에서 15도 이동이 나타났다. 동기부여된 추론에서는 원래 진실이기를 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출발해 다시 그 결론으로 회귀한다. 이때 노델의 반응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놀랐습니다. 와,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싶었죠.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사실은 지구의 실제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기에 따라 추론하는 방식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밥 로델은 음모론을 20년 이상 탐구했고, 진실을 쫓는 사람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야말로 동기가 충만한 인물이다. 어느 언론인은 지구 평편설은 우리가 걷는 이 땅을 거부하는 궁극의 음모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구 평편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고부에 따르면 미국인 약 2%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응답한다. 작아 보여도 전체 미국 인구 3억 2,700만 명 중 65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 650만 명 중에는 래퍼 B.O.B와 같은 유명인도 있다. 2016년 1월 B.O.B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에서 지평선이 왜 항상 곡선이 아니라 평평해 보이느냐고 트윗을 올렸다.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곧바로 대화에 뛰어들어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커다란 공면의 작은 부분은 그 위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생명체에게는 평평해 보인다. 어쨌든 이걸 중력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이내 랩 배틀로 번져 B.O.B는 플랫 라인이라는 디스트랙을 발표했고, 타이슨도 조카 스티븐 타이슨이 녹음한 플랫 투 패스트라는 랩으로 맞섰다. 타이슨이 열심히 반박하려 했으나 B.O.B는 그의 말, 결국 지구 평편설 학회에 가입했다. 노델이나 B.O.B처럼 자신의 견해를 지키려는 동기로 가득 차 증거를 외면하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 인구 대다수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음모론은 더 이상 사회 변두리에서 암약하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 이상이 적어도 음모론을 한 가지 이상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공공종교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약 15%가 큐어넌 음모론이라는 미국 정부와 언론, 금융계가 국제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소아성의 사탄 숭배자 집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괴한 주장을 믿는다.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는 거나 코로나19가 우한의 군사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라는 주장을 미국 인구 대다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지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지한다. 따라서 음모론적 사고의 심리에서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모론적 세계관. 2019년 1월 시애틀 출신 26살 남성 버키 울프는 120cm 길이 칼로 형의 머리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울프는
형이 변신한 도마뱀이라고 믿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울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충류 음모론은 영국의 음모론자이자 전 스포츠 방송인 데이비드 아이크에 의해 널리 전파됐다. 외계에서 온 파충류 휴머노이드가 오래전부터 지구를 지배해왔다는 음모론이다. 그리고 이들의 유전적 후손인 바빌로니아 형제단, 즉 일루미나티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조작해 인간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믿는다. 아이크에 의하면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 영국 왕실, 그 밖에 수많은 엘리트가 이런 파충류 혈통이라고 한다. 이들은 피를 마시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르고 변신도 한다. 파충류 음모론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음모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어떤 사악한 목적을 위해 암약하고 은밀하고 막강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음모론의 심리를 연구한 이유는 음모론이 증거를 거스르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타이슨이 과학적 사실을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비오비는 신념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잠재적 표적을 향해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 일 자체가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권력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강한 회의주의는 과학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음모론의 문제는 무엇일까? 음모론이 과학적인 이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음모론적 세계관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음모론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백 신념체제 안에서는 한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다른 음모론의 증거가 되어준다. 예를 들어 울프가 도마뱀 음모론을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음모론도 동시에 믿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서구 사회가 포위당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는 극우 신파시스트 남성 조직 프라우스 보이스에서 활동했다. 나아가 큐어넌의 열혈 지지자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비오비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달 착륙이 가짜라고도 믿고 정부가 유명인을 은밀히 복제한다고도 믿는다. 여기서 요점은 사람들이 음모론적 세계관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특징은 많은 음모론이 해당 음모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조력할 사람 수가 과도하게 많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그라임스는 그의 모형 추정치를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연루된 음모는 태생적으로 얼마 안 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나사가 정말로 달 착륙을 조작했다면 이 음모에 연루된 사람이 4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모형을 아무리 관대하게 가정한다 해도 이 속도라면 몇 년 안에 음모가 쉽게 깨질 것이다. 요컨대 대다수 음모론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세 번째 특징은 음모론이 사실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음모론은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 의한 추론이다. 일단 어떤 전제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개인이나 단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음모의 증거를 찾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도 한다. 무작위적 우연을 악의적 의도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과학적 이론과 달리 신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심각한 의심을 제기해도 증거에 맞게 바뀌지 않는다. 신념에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면 음모를 덮으려는 새로운 도발로 치부한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음모론자와 논쟁하는 일은 어렵다. 음모론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이들에게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음모론은 앞선 우리의 스펙트럼에서 맨 끝에 있다. 음모론은 동기에 의한 추론을 한참 뛰어넘는다. 미국의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테터는 1964년 이 주제에 관한 에세이에서 음모론적 세계관의 본질을 이렇게 간파했다. 이제 편집증적 사고의 기본 요소를 추상화해보자. 그 중심에는 거대하고 사악한 음모, 곧 삶의 방식을 훼손하고 파괴하도록 작동하는 거대하고도 미묘한 영향력을 지닌 장치의 이미지가 있다. 나와 동료들은 여러 연구에서 호프스테터의 통찰을 검증하면서 정치 이념과 음모론에 대해 믿음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정치 이념이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했다. 바로 편집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다. 두 요소가 음모론적 사고를 유발하는지 아니면 이미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점차 편집증적으로 변하고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두 요소가 음모론적 세계관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확실하다. 연구에 따르면 음모론은 적어도 세 가지 기본적 심리 욕구를 충족시킨다. 첫 번째로 인식론적 욕구, 곧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음모론은 혼란스럽고 무작위로 보이는 사건에 단순한 인과관계를 제공한다. 지구 온난화라는 결과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받아들이기보다 지구 온난화가 사기극이라고 믿는 쪽이 훨씬 쉽다. 음모론은 사람들이 스스로 독창적이고 정보에 밝다고 느끼게 해 평범하고 줏대없는 인간들과
다르다고 자부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음모론은 실존적 안도감을 준다. 인간은 본래 존재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한다. 음모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서사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주체성과 통제력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음모론은 인간의 기본적 관계 욕구를 충족시킨다. 음모론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동의 대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느낌을 선사한다. 음모론을 믿으면 이처럼 통제력과 편집증적 관념, 정치, 마술적 사고, 미신을 비롯해 갖가지 심리적 동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음모론적 세계관은 매혹적인 괴물이 된다. 음모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자생적이고 유사 종교적 체계를 갖춘다. 켄트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캐런 더글러스와 동료들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음모론을 믿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중 일부 음모론은 서로 모순됐다. 예를 들어 다이애나 비가 1997년 파리에서 살해당했다는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다이애나 비가 스스로 죽음을 위장했다는 모순된 음모론에 대한 믿음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2011년 미국 특수부대가 아보타바드에 도착했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이 이미 사망했다는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그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서로 명백히 모순되는 음모론에 대한 믿음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와 동료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우한의 어느 실험실에서 생명공학으로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5G 송전탑이 바이러스의 원인이라는 전혀 다른 음모론에 대한 믿음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두 음모론 모두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려는 세계적인 음모의 일부라는 음모론에 대한 믿음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사회 관계망 안에서 완전히 날조된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미 여러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무관한 음모론을 추가로 제시하면 그 음모론도 선뜻 믿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다소 기이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결합 오류라고 한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다른 상황에서 결합 오류를 처음 발견했다. 두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린다라는 여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린다는 31살의 독신으로 솔직하고 명석한 여자이다. 린다는 철학을 전공했다. 학창시절 차별과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반핵 시위에도 참가했다. 다음 중 어느 지문이 린다에 관해 옳은 설명일 가능성이 클까? 첫 번째, 린다는 은행원이다. 두 번째, 린다는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즘 운동에 적극적이다. 두 번째가 린다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들리므로 대다수는 두 번째를 선택한다.
하지만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단일 사건의 확률은 두 사건이 함께 결합해 일어날 확률보다 항상 같거나 더 크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 은행원은 일반 은행원의 특수한 하위 집단이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이 0.05이고 페미니스트일 확률이 0.99라고 가정하자. 확률 법칙에 따라 린다가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은 두 확률을 곱한 값, 즉 0.001이므로 각 사건을 따로 볼 때의 확률보다 반드시 낮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교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음모론의 맥락에서 유사한 문제를 냈다. 일례로 연구팀은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다고 말한 다음 사람들에게 아래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지를 물었다. 첫 번째, 게이츠 재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까? 두 번째, 게이츠 재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재단의 부를 늘리고 싶어 할까? 결과적으로 여러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런 식의 결합 오류를 더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의 법칙에서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 팩트 체크 전문가들은 실제로 게이츠 재단이 비영리 재단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고 자연히 수익을 올리려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음모론자들에게 이런 세세한 오류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큐어넌 음모론과 도마뱀 정치인 음모론에 대한 각각의 믿음은 두 사건을 연결하는 더 큰 음모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음모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설명이 충분히 음모론적이기만 하면 세계적이고 고차원적인 일관성이 주어진다. 핵심은 어떤 사악한 집단이 어디선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상위의 음모론이 존재할 가능성만 있다면 아랫단의 설명에서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서로 모순된 신념이 근원의 세계관과 일목상통한다. 그래서 앞서 말한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싸움이 어려워진 것이다. 비오비의 신념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도 나사가 진실을 숨긴다는 더 큰 의혹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음모론적 세계관을 파헤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치료법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게다가 이런 세계관은 전염성이 강하다. 내가 이 장의 제목으로 가져온 중요한 실험에서는 음모론자가 아닌 일반인 300여 명에게 지구온난화에 관한 음모론적 영화로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사기극의 2분짜리 영상을 보여줬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이 영상에 짧은 시간 노출됐는데도 다른 다양한 영상을 본 통제 집단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지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할 의향도 훨씬 줄었다. 게다가 전반적인 시민의식도 낮아져 가까운 미래에 자원봉사를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향도 줄어들었다. 나는 이런 현상을 음모론 효과라고 부른다. 위험한 사고방식에 잠깐만 노출돼도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는 정도와 시민의식이 감소한다. 음모론 효과에 맞서기 위한 첫 단계는 음모론 효과를 알아채는 일이다. 음모론적 사고의 7가지 특징. 2014년 3월 30일 나는 앨런 타리카라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음모론의 심리에 관한 내 글을 읽다가 섹스피어의 유명한 소네트가 원래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시하는 거대한 음모를 상세히 밝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직접 보내주기도 했다. 그러면 실제 작가는 누구일까? 타리카는 모든 단서가 옥스퍼드 백작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몇 차례의 대화에서 소네트를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 시에서 첫 번째 시로 되짚어 읊어보면 숨은 진실이 드러난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연구자들은 대개 이런 이메일에 답하지 않지만 나는 이런 음모론에 빠지는데 정확히 어떤 동기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나는 엘렌 타리카에게 양상 착각 지각이 음모론을 믿는 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히는 논문을 한 편 보냈다. 그러다 구글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타리카라는 이름이 사실 아트시아의 철자 순서를 바꿔 만든 이름인 것을 발견하고 그가 학계의 여러 연구자에게 집요하게 이메일을 보내며 공격해온 사실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가 보낸 이메일은 이런 식이었다. 답장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연구자들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용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물론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어떻게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고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장담컨대 저는 넓은 식견으로 견해를 밝혀주셔야 할 분들의 경멸적인 행동에 대해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모든 연구자가 학과를 넘어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디 이 말씀만은 전해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앨런. 앨런에게는 저 너머에 있는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내게 이메일을 보냈고 마지막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었다. 어디 내 음모론을 시험하고 반박해 보시지. 이 쓸모없고 황당한 작자야.
앨런이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학계가 그를 무시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앨런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의 행동이 최근 우리 연구팀이 진행한 음모론의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일반인에게 다양한 음모론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는지에 묻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었다. 실제 음모론자의 언어를 분석해 음모론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독특한 양상이나 심리 언어학적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우리는 트위터에서 유명한 음모론자들이 올린 트윗 수십만 개에 사용된 언어를 분석했고, 음모론자는 과학적 연구자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를 훨씬 많이 표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게다가 음모론자는 다른 집단이나 권력 구조를 향한 욕설과 비방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앨런의 언어에는 이 모든 특징이 담겨 있었다. 말하자면 앨런은 화를 잘 내고 남들을 욕하고 부당한 권력 구조를 해체하려 했다. 그런데 수년간 나와 동료 연구자들을 괴롭힌 음모론자는 앨런만이 아니었다. 일례로 나의 절친한 동료 연구자인 브리스톨 대학교 인지과학 교수 스테판 레반도프스키와 공동 연구자들은 음모론의 심리에 관한 그들의 논문을 두고 블로그 세상에서 벌어진 음모론적 토론을 분석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논문 제목은 적절하게도 재기적 분노, 음모론자의 관념화 연구에 대한 블로그 세상의 음모론적 관념화였다. 레반도프스키는 과거 그의 논문에 반박하는 온라인 논쟁이 음모론적 성격을 상당히 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그들은 레반도프스키가 의도적으로 논쟁을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레반도프스키 연구팀도 우리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반복되는 주제를 찾아냈다. 언어적 지표 외에도 음모론적 사고에는 예측 가능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그러니 음모론을 조사하면 음모론 서사에서 되풀이되는 공통점이 드러날 터였다. 예를 들어 음모론은 주로 사악하거나 비도덕적인 의도를 전제한다. 사람들이 은밀히 공모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긍정적인 음모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음모론 효과를 쉽게 찾아내도록 돕기 위해 나는 스테판 레반도프스키, 존 쿡, 울리히 에커와 함께 음모론적 세계관에 관해 밝혀진 모든 정보를 통합해 음모론적 사고의 7가지 특성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의 이름은 모순된 논리, 전반적 의심, 비도덕적 의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 박해받는 피해자, 증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무작위성의 재해석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현재 악명 높은 음모론 영상인
계획된 전염병 코로나19 이면의 숨은 의제에서 이런 특성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5월 4일 유튜브에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은 불투명한 의학자 주디 미코비츠와의 인터뷰를 담았다. 미코비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명공학으로 제조됐다는 주장과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라는 오해를 비롯해 코로나19 범유행에 관한 갖가지 음모론을 퍼뜨린 인물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공식 삭제되기 전까지 이틀간 온라인에 게시되어 수백만 회 조회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영상에 노출되면 백신 접종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론 효과가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모론에 잠깐만 노출돼도 공공의 논의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계획된 전염병 영상에서는 음모론의 전형적인 특성이 모두 나타난다. 첫째, 음모론에는 거의 항상 내적 모순이 있다. 계획된 전염병에서는 거짓된 기원의 이야기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이내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코로나19가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생명공학으로 생산됐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전의 다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됐고 마스크를 쓰자 바이러스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한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다는 말인가? 명백히 모순이다. 다음으로 음모론은 태생적으로 공식적 서사를 경계한다. 계획된 전염병은 주류 과학을 의심하고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해 공식적 설명을 내놓는 거의 모든 대상에 의구심을 던진다.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음모자들은 사악한 의도도 갖는다. 비도덕적인 의도는 대다수 음모론과 계획된 전염병에서 특징적인 주제이다. 한 예로 이 영상에서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을 이끌던 앤서니 파우치를 비롯한 사악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전염병을 퍼뜨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표현했다. 음모론자들은 반박받으면 음모론의 특정 부분을 가차없이 폐기하면서도 계속 뭔가가 잘못됐다고 믿는다. 일관성이 없다면 그 부분을 해명해주는 상위의 더 큰 음모가 존재한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계획된 전염병 제작자 미키 윌리스는 코로나19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뭔가가 옳지 않는다는 것만 안다고 했다. 잘 짜인 음모론에는 박해받는 피해자가 나온다. 음모론자들은 막강한 엘리트들이 꾸민 음모에서 스스로 소외된 희생자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앨런은 스스로 섹스피어 소네트의 거짓 기원을 지지하는 막강한 인문학자 집단의 희생양이라고 믿는다. 계획된 전염병 제작자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됐다고까지 주장한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 피해를 주려고 음모를 꾸민다면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
두 가지는 밀접히 연관된다. 안타깝게도 음모론자들은 증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앞에서 증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지만 음모론자들은 예외인 듯하다. 음모론자에게 왜 증거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음모를 꾸민 자들이 교묘히 은폐해서라고 답한다. 나아가 내가 음모론에 반박한다면 나 역시 음모의 가담자라는 증거로 여긴다. 마지막 특성은 양상 착각, 지각과 관련된다. 이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나는 앨런 타리카에게 양상착각 지각과 음모론적 사고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보내주었다. 그가 소네트에서 있지도 않은 양상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획된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이 영상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자금을 대줬다고 도발적인 어조로 주장한다. 우연이지 않을까? 맞는다. 사실 NIH가 세계 여러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5G 음모론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지점과 5G 송전탑 위치를 모종의 사악한 음모 일부로 연결한다. 알고 보면 제3의 요인, 곧 인구 밀도라는 요인이 송전탑과 전염병 발병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사람들에게 즉흥적인 음모론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사람들에게 2020년 5월 봉쇄 조치가 완화된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현상에 관한 음모론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부의 엘리트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한다. 부터 민주당이 고령의 부유한 유권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조했다까지 다양한 음모론이 나왔다. 음모론이 쉽게 유포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설명하며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체성과 통제력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갈수록 노델, 비오비, 타리카, 미코비츠 같은 사람들이 내놓는 서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모론의 가장 위험한 측면은 무엇보다 음모론 효과가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달라붙어 빠르게 효율적으로 번식한다는 점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 음모론을 믿게 되고 배후의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모든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더욱이 민주주의에서 사실의 지위는 모든 사람이 탈진실 위험 스펙트럼의 극단에서 활동해야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흔한 오해이다. 요즘 들어 주요 선거 다수가 근소한 차이로 결정된다. 소수만 가짜 뉴스에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다. 여러 연구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극단적이고 동기가 충만하고 전파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구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음모론이 실제로
더 널리 퍼지면 어떨까? 2022년 5월 내가 미국 하원의 정보 및 대테러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서 받은 질문이다. 나는 극단주의 조직은 음모론적 서사로 새로운 추종자를 끌어들인다면서 음모론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지지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일까? 실제로 2021년 20개 넘는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 이상이 어느 한 집단이 세계적인 사건을 통제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음모론을 믿는 비율이 유난히 더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세계적인 추세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저 지난 수십 년간 음모론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신뢰성 있는 수준으로 추적했을 뿐이다. 내 동료이자 마이애미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조셉 우신스키는 여름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브리지로 나를 찾아와 음모론의 최신 연구에 대해 토론했다. 우신스키는 종종 언론이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음모론의 황금기를 선언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론이 주장하는 음모론의 황금기에 회의적이다. 역사적으로도 음모론에 의해 마녀가 사탄과 한통 속으로 몰려 화형에 처해지지 않았나.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음모론에 의해 유대인 수백만 명이 박해당하지 않았나. 과연 지금 더 나빠진 것일까? 이런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우신스키는 1966년부터 2020년까지 37가지 음모론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조사해 어떤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증가하지만 어떤 음모론에 대한 믿음은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태도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신스키는 음모론은 루저를 위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을 내놓았다. 정치적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음모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실제로 여러 국가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권력이 없는 정당 지지자들이 평균적으로 음모론적 사고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측면이 전체 그림에서 퍼즐의 한 조각인 것은 맞지만 음모론에 대한 지지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함수로서 폭넓게 작용할 만큼 음모론을 믿는 추세가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이해한다. 일례로 갤럽이 1963년부터 JFK 암살 음모론을 추적한 결과 응답자 52%가 누군가가 JFK 암살에 연루됐다는 음모론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수치는 올리브 스톤의 영화 JFK가 개봉한 1990년대에 81%까지 올라갔다가 2011년 다시 61%로 떨어진다. 최근 캠브리지 유고부는 3년 연속 같은 음모론을 설문조사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법유행이 시작될 때는 미국 인구의 약 13%만이 백신 접종 반대 음모론을 지지했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도가 나오고부터는 그 수치가 약 33%로 급증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세계적 위기나 사회 및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과 무력감을 느낄 때 심리적 위안과 안도감을 얻기 위해 음모론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런 음모론적 서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파되어 역사가 된다. 이 해석이 옳다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음모론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음모론이 더 번성하고 주류로 진입하고 전례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닐 디그레스 타이스는 핫원스 인터뷰에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람의 수는 일정하고 지금은 그들이 검색 엔진을 통해 전 세계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글을 올릴 뿐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핫소스는 점점 메워졌지만 닐의 통찰은 정확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점점 많은 음모론에 접근할 수 있고 음모론이 훨씬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일예로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미국이 자금을 대는 비밀 생물학 전쟁 연구소를 파괴할 거라는 음모론은 처음 크렘린궁에서 부수적으로 발표했다가 중국 외교부가 받아 증폭시키고 미국의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이 그의 프로그램에서 반복해 전달하면서 더 널리 퍼졌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된 음모론은 수백만 회 조회되고 인터넷에서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제 누구나 음모론 효과에 희생될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거짓의 프레임, 지휘의 반편지 함께 읽어봤는데요. 평소 읽었던 에세이와 산문보다는 다소 구체적이고 딱딱한 내용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팩트와 페이크를 구별하고 나쁜 정보로부터 설득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책 속에서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한 챕터 꾸며낸 이야기의 유혹 한 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많은 책 내용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가을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고 했던가요? 하늘은 아름답고 우리는 마음을 더 단단히 꽉꽉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